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지금 지방 정부가 다 거의 파산이에요, 사실. 에너지 회사는 지불한 가정에 대해서는 또 에너지를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들은 가정에서 막 나와 시위하는 거. 우리 냈는데 왜 가스를 안 주냐. 근데 안녕하세요. 안유화의 앵글로 본 세상 안유화쇼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굉장히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아마 가정마다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대에 비해서 굉장히 추운 것 같아요. 한파가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 대란이 여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서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포함해서 지금 난방비 대란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유화쇼 일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중국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고요. 또 유럽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두 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는데요. 일단 설 연휴를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지금 한국도 그렇고 중국 동북아 지역이 우리가 역대로 한파가 몰아닥쳤어요. 지금 흑룡강성 같은 경우에는 영하 50도. 제가 지금 한국에 있지만 한국에서 상상 불가능한 추위입니다. 근데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중국에서는 유럽이 러시아 가스나 석유 수입을 줄이면서 그 상당 부분을 중국에서 사실 수입해 갔습니다. 근데 가격이 러시아가 유럽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집에 와서는 오히려 이게 원가 상승을 일으키면서 현재 중국 정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연출이 됐어요. 여기 일단은 기사 중에 하나가 지금 중국과 한파 속에서 가스가 끊겨서 난방이 대란이 터졌다라는 이 조선비즈 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부에서 제한하는 도매 가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이 이 가스 가격을 너무 높게 만약에 회사에서 제정하면 사회 안정이나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민간용 가스 가격은 정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들, 공급회사들이 가져오는 도매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의 최대 3배에 이르게 됐죠. 그러면 이 회사 입장에서는 도매 가격이 중국 정부가 민간 가게에 주는 최상위 가격보다 3배 이상 높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특히 흑룡강성이나 그리고 북경옆에는 허베이성, 하북성 이런 데서는 지금 난리 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추운 겨울에 지금 다 끊겼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지금 밥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아예 집에 찬 기운이 몰아서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지금 그 추위에 떨고 있고 따뜻한 물이 공급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왜 이러냐? 이걸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도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이 많이 수입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좀 높은 가격이 수입이 됐고 또 이게 이 러시아 공급에 대한 제한을 하면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전 세계가 다 필요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스나 석유 가격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가스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중국이 이런 일이 터졌어요. 이게 작년에 러시아 전쟁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 전에도 중국이 똑같이 이런 문제 있었어요. 겨울에 매년 겨울마다 중국의 이 가정들은 특히 북방에 있는 가정들은 항상 이런 문제에 노출이 돼요. 특히 농촌 지역은. 그러니까 이게 뭘 설명하냐면 중국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 그걸 오늘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서 2017년에 이런 문건을 발표했어요. 2021년까지 북방 지역에서 청정 에너지로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이 비중이 70%까지 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1년 말까지 중국 북방 지역에서 이제는 석탄을 쓰면 안 된다는 뜻이랑 똑같습니다. 석탄은 이산화탄소와 이산화황 막 이런 이 공기를 오염하는 게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2017년에 이런 문건을 내려보냈어요. 앞으로 2024년 반드시 70%를 청정에너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스가 매일같이 그러니까 석탄을 주로 쓰던 걸 다 가스로 써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중국 북방 지역 전역에 똑같지만 북방 지역 주로 춥기 때문에
농촌이 저는 무조건 지금 가스를 쓰게 돼요. 그래서 가스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 농촌은 이미 다 가스가 배급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쭉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석탄은 되게 싸거든요. 석탄 되게 싼데 가스는 중국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을 합니다. 가스는 완전 수입이에요. 수입하는 국가가 어디냐? 러시아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있고요. 이런 가스 생산국에서 주로 수입해 옵니다. 이 상황에서 이게 70%를 다 석탄을 안 쓰고 가스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게 우리가 지금 난방비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또 사회 안정 측면에서는 인간용 가스 가격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가격 제한폭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정부가 계속 지도 방침을 내려보내요. 그래서 가스 에너지 회사가 이걸 위반하면 안 돼요. 사실은 가스 에너지 회사의 입장에서는 민간, 특히 농촌, 여기 말하면 우리가 중국에서는 현정부, 그리고 더 내려가서 농촌, 이런 한국말하면 면, 뭐 이런 데 공급하는 거는 엄청난 손실이에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왔어요. 근데 계속 했어요. 왜? 지방정부에서 이 에너지 회사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 손실에 대한 보조금을 가구 단위로 해서 주거든요. 근데 주는데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자,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 이전에도 이미 가스비가 비쌌다. 근데 지방정부가 보조금으로 계속 줘서 그 손실을 상당 부분 메워왔다. 두 번째, 이 가스 에너지 회사에서는 이게 민간용은 다 그냥 손실이라고 보면 돼요. 자체가 도시에서도 민간 가게에 가스를 공급하는 거는 에너지 공급 회사에서는 손실입니다. 근데 왜 도시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가 덜 터지냐? 도시에는 제조업이나 기업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용은 이거 상업용이라 하거든요. 상업용 이 에너지 공급, 가스 공급 가격은 시장 가격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빵 터져서 가스가 올라간다 이러면 에너지 공급 회사는 그만큼 이 제조업이나 이 기업에 그걸 물립니다. 그래서 이익을 상업용 가스에서 남깁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급 가스는 손실이고 상업용 가스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지되죠. 그래서 에너지 가스가 돌아갈 수가 있고 이익을 남길 수가 있는데 농촌에는 대부분 상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순수 주민들이에요. 그럼 주민들은 그냥 공급하면 계속 손실이니까 현지 정부에서 보조금을 상당 부분 주거든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터진 게 뭐냐면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코로나 방역 정치를 해왔잖아요. 제로 코로나 정책. 매주 막 3번씩 코로나 검사를 했어요. 무료로. 그럼 이 돈을 누가 부담하죠? 지방정부가 부담하죠. 그럼 지방정부가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이전에 이미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매년마다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서 과거의 부채를 갚고 이렇게 펀지 게임으로 지방정부가 눌려왔고 그 다음에 부동산 팔아가지고 양도세로 재정 수입을 확충해왔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토지 양도 수입하고 그리고 새로운 채권을 지방채를 발행해서 과거 채권을 상환하면 이러면서 근근히 얻은 상황에 갑자기 코로나 터져서 계속 그 방역비와 그리고 검사비 어마어마하게 지출이 되면서 그렇지 않아도 시원찮은 대성에 또 3년 동안 이런 어마어마한 예산외 지출이 하면서 지금 지방정부가 다 거의 파산이에요, 사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도시를 뭐라고 하냐면 재정 구조조정 도시라고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옛날 IMF가 한국 정부가 했던 것처럼 모든 지출을 줄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중앙정부에서 딱 보고 어느 도시는 사실 파산해야 되는 지방정부에 그러면 재정 구조조정 도시로 지정해서 모든 지출을 줄이게 하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같은 게 사실 파산시켜야 되고 미국 같으면 거의 도시가 파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파산을 못 시키니까 중국은 지출을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인구가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강 같은 경우는 원래 인구가 50몇만 도시였는데 지금 다 유출이 돼서 17만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인구가 유출이 되니까 세수가 더 줄어들고 그리고 그동안 이게 방역 때문에 돈 어마어마하게 썼고 그럼 이런 도시는 지금 보세요. 에너지 공급 회사에 재정 보조금을 줘서 가스가 겨울에 정확하게 가정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 보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 회사는 눈덩이처럼 이게 손실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한 뭐 1,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생각해봐요. 이게 몇 년이 쌓이면 어느 회사가 버팁니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가정들한테 야 우리는 오전에 에너지를 공급 못한다, 가스 공급 못한다, 또 끊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또 이게 가정에서 막 시위하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아파트 가정에서 이렇게 매년마다 겨울이 오면 삽니다. 미리 사요. 올해 내가 쓸 만한 가스비를 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중국 경제가 안 좋으니까 어떤 그 가정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못 산 거예요. 그럼 아파트 내에 돈 지불한 가정과 지불하지 않은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에너지 회사는 지불한 가정에 대해서는 또 에너지를 가스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들은 가정에서 막 나와 시위하는 거. 우리 냈는데 왜 가스를 안 주냐. 근데 에너지 회사 입장에서는 워낙 지금 이게 가정 공급이 손해인데 그 낸 사람들 가지러 주기에는 안전관리비, 뭐 시설 보수비, 뭐 이런 것들 비용이 반당이 안 되니까 할 멋이 없는 왜 돈을 계속 돌려줄게. 안 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후련광선 포함해서 동부 삼선 포함해서 여기 북경, 하북성, 장강, 이보 이 도시들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려운 겨울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중국의 경제에서 가장 심각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농촌, 한국 농촌하고 다른 게 뭐냐면 한국은 전체 땅이 10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인구가 분산돼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중국 땅은 960만 제곱킬로미터잖아요. 그러니까 농촌 광활한데 이게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집중돼 살잖아요. 그러면 에너지 가스 공급 회사에서는 이게 가성비가 맞게 되거든요. 사람들 모여 사니까 이게 가스 관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이런 보수 작업하는 이런 게 다 코스트가 다운이 돼요. 근데 농촌이 이렇게 여기 한 가구가 있고 저기 한 가구가 저기 한 가구 이렇게 있으면 일단 깔아야 되는 게 높고 보수 관리하는 게 관리비가 안 나와요. 가성비가 이게 보수비가. 그 광활한 농촌은 사실은 앞으로 중국이 도시화가 진전이 더 안 되면 이런 문제가 매년마다 연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어려운 지금 도전이에요. 중국 지방정부한테는 이게 앞으로 해결이 못하면 중국 북방에 있는 농촌 가정들은 계속 이게 지금 추위 속에 떨어야 되는 문제가 또 연출이 돼요. 그래서 심각한 구조 문제가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계속 연출이 될 거고요. 그럼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떠냐? 그래서 두 번째 기사인데요. 여기 아시아경제 기사입니다. 영국 식당들 문을 닫을 판 연간 에너지 비용이 우리 원화로 690만 원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유민주당 분석에 따르면 런던에 있는 술집, 식당, 카페 등 260곳의 연간 에너지 비용이 원화로 690만 원 이상 증가가 되면서 지금 직원 수가 10명 안 되는 미만인 소규모 업체 130곳은 지금 연간 389파운드를 더 지출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문 닫는 게 오히려 수익이 더 남는 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럽은 중국보다 조금 나아요. 올해 이상하게 이상 기온이 연출이 돼서 유럽은 지금 겨울이 덜 춥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딱 터지면서 유럽에서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까 해서 많이 비축을 해냈대요. 많이 비축해서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보다 떨어졌답니다. 오히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계획이 있고 1년 수요량이 있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지만 공급할 때는 이게 시장 원료로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격이 평균가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많은 가게들은 우리가 말하는 이 소상인 모든 가격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코스트 감당이 안 됩니다. 거기다 대고 지금 미국에서 IR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면서 기업들이 지금 올라가는 이 원자재 가격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감당 못해서 근데 미국은 또 거기다 정부 보조금을 주니까 오히려 유럽에서 나가려고 하고 이전하려고 하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지금 문을 닫을 판으로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공급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 문제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 구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해서 과거 한 몸으로 돌아가다가 미중 갈등으로 공급망이 쪼개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제일 중요한 에너지 자원을 둘러싸고 지금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미국하고 동맹국들, 일본, 호주 같은 국가들이 공급망이 분리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데올로기적 개념까지 정치적 개념까지 들어가면서 에너지 공급이 더 제한되게 생겼죠. 그래서 앞으로는 분열된 공급망에서 자기 우방국끼리 에너지를 공급하고 적대국에는 에너지를 공급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통일된 시장에서 갈 때는 가성비가 다운되지만
쟤네끼리 공급하면 시장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성비가 안 맞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 규모가 단가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에너지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이 에너지 문제를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전략적인 문제로 지금 접근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진핑 주석이 방문한 목적 중에 하나도 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되게 가깝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러시아의 관계 이런 데 있어서도 지금 더 러시아를 놓칠 수 없는 이유도 사실 에너지 안정적 공급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고 중국 정부가 빼놓고 미국하고 반대쪽에 있는 진영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으려 하냐 그건 아니에요. 에너지 공급은 중국 정부에서는 들어올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관도를 거쳐 들어오는 거하고 그게 러시아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관도를 이렇게 몇 개의 관도를 러시아 들어오는 관도를 계속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 들어오는 가스가 있고 하나는 액화가스가 있어요. 그거는 선박을 통해 들어옵니다. 그러면 관도로 들어오려면 붙어 있어야 돼요. 거리가 먼 데서 못 들어옵니다. 근데 액화가스는 어느 나라에서도 다 필요하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이 중요한 에너지 문제를 대처하려고 하냐면 중국의 그 공업이 많은 연해 지역 있잖아요. 가스 저장 장치를 만듭니다. 지금 이미 중국의 그 옌청이랑 강소성,江苏省에 지금 10개 가스 저장 탱크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미국은 싸거든요. 미국은 셰일 가스가 성공하면서 기술 개발 성공하면서 에너지 독립 국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게 싸요. 그래서 액화가스를 미국이나 호주나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선박을 통해서 딱 들여오면 그 저장 탱크에 놓거든요. 그런 걸 지금 여러 곳에 중국이 지금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축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을 생각이 없습니다. 항상 전략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하고 관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갈등이 돼서 미국 수입을 줄인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도 확보하고 오펙 국가의 에너지 공급도 확보하고 또 유럽이나 미국 쪽의 에너지 공급을 확보해서 좀 전략적으로 중국 정부는 안정된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그 중국의 가정들에서 지금 이 어려운 겨울을 보내게 이온 게 그냥 가스가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 하냐 그게 아니에요. 사실 중국 정부도 2021년에 쓸만한 가스는 다 비축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겪고 있는 건 중국 정부의 이 가격 구조 개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전반적인 농촌 이 문제, 농촌 개혁 문제, 뭐 여러 가지 이 개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의 경제적인 복합 구조조정 문제가 따르지 않으면 그리고 중국이 앞으로 이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도시화하고도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상당 부분 농촌이 없어져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크면 흩어진 농촌 사람들을 새롭게 도시화 개념으로 집중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답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가스 독립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도시화가 좀 더 크게 이루어져야 되고 중국 정부가 그에 맞는 또 경제 구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지방 재정 개혁 포함해서요. 세제 개혁 포함해서 에너지 개혁 등등.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해결이 없으면 중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문제가 없고 똑같은 문제가 올해 겨울에도 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대중국 투자가 FDI 투자가 106.1% 늘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죠? 상무 자료를 보면 지금 어떤 면에서 대만하고 한국이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뭐 단편적으로 제가 보면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대응이라든가 과제 뭐 이런 면에 좀 말씀 듣고 싶거든요. 사실 이 세계화가 그동안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지금 갈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상해 봉쇄로 시작해서 굉장히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컸고요. 또 중국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확산됐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많이 탈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인도나 베트남 이런 쪽에 글로벌 기업들이 더 전략적 포지션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 이런 식의 자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과 미국 두 나라 경험을 다 하시고 또 하기도
미국에서 하신 양국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은데요. 가장 잘 아시는 표민찬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이에 대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이 이력이 굉장히 완벽하신데요. 보니까 삼성경제연구소도 계셨고, 또 LG경제연구원에도 계셨고, 중국에는 또 우리 연합뉴스 베이징 특파원도 계셨네요. 얼마 계셨어요, 중국에는? 중국에는 네. 특파원하고 네. 그때 이제 삼성경제연구소로 옮겨가지고요. 총 베이징에 한 2년 정도 2년 살았습니다. 계셨어요. 네. 그 미국에서 지금 박사학위 하신 거잖아요. 네. 미국에는 뭐 계셨어요? 미국에는 한 4년 정도 4년 살았습니다. 정도. 그러면 제가 본격적 질문에 앞서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중국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이 보는 어떤 이런 건 정말 새롭네, 특이한 게 있고 미국하고 비교해서 조금 어떤 면이 중국이 굉장히 처음 느끼는 거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제가 네. 중국에 있었던 게 2006년, 7년이니까 너무 오래전 얘기긴 한데요. 네. 네, 근데 제가 미국에 있다가 바로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그때랑 사실 비교하면 좀 그때 무리가 당시에, 있고요. 그냥 느끼는 거는 공기가 다르다라는 게 제일 큰 당시에 사실이에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공기가 안 좋았죠. 뭐 굉장히 안 좋았죠, 사실은. 너무 안 좋아서 좀 놀라야 했구나. 그러셨구나. 저는 한국에 2003년에 왔는데 외국인으로 봤을 때 한국에 굉장히 특이하게 느껴졌던 게 거리의 간판들이 한국어로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뭐냐면 외래어를 많이 쓰는데 발음이 우리하고 다르다 보니까 그 외래어를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국어인데 뭐 알아보지?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제가 베이징 가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데요. 한국어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네. 한국어를 선택했는데 처음 듣는 북한 말이더라고요. 맞아요. 주로 함경북도라든가 그쪽을 조선어로 중국에서 하니까 그러셨구나. 재밌네요. 자, 일단 현재 그 중국에서 뭐 외국 기업들이 뭐 탈중국한다. 그래서 뭐 인도가 떠오르는 뭐 어떤 대한 시장으로 혹은 베트남이 이미 많이 갔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중국이 미래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좀 총론적인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저력을? 그동안 중국이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게 사실 저렴한 노동력이 기본이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장점은 사라졌고요. 그리고 뭐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보면 땅이 넓은 나라는 남미의 브라질도 있고 많죠. 사실 그 장점도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 자원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사실 나는 뭐 리튬이나 히토리 같은 자원이 많이 나긴 하죠. 하지만 중국 보면 천연가스 같은 수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중국이 자원 수입국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옛날의 장점들은 사라졌는데 사실 최근에 이 단점들이 너무 많이 부각되기도 하고 사실 뭐 임금도 많이 올라서 그 노동력을 이용하기도 그렇게 쉬운 시장도 이제는 아니고 해서 예전에 비하면 이렇게 저력들이 좀 약해진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반영되는 게 성장률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죠. 제가 인상 깊었던 게 우리 교수님께서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삼성경제연구원이 2008년 딱 위기 때 계셨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중국이 워낙 두 자릿수로 사실 2010년 제 기억에는 2000년 2분기인가 3분기까지 두 자릿수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 성장률 예측을 8% 이하로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그때 어떤 요인을 보시고 그런 전망을 하셨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때 이제 중국이 이제 쭉 스토리를 보면 2000년 들어와서 중국이 베이징 그 올림픽도 결정이 되고 WTO에 가입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에 편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베이징에서 사실 투자붐, 건설붐이 일어나요. 건설붐이 일어나서 그때 보면 중국이 건설붐이 일어나니까 중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이나 뭐 시멘트가 엄청났었거든요. 보통 올림픽이 끝나면 이런 투자붐이 줄면서 경기가 하락하는 증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당시에 다른 전문가들이 베이징이라는 도시 자체가 중국 전체로 보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올림픽이 끝났다고 뭐 경기가 가라앉지는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좀 넓게 보면요. 당시 베이징 올림픽이 열리는 게 확정되면서 중국의 다른 도시들도 여러 가지 국제 대회를 개최를 하려고 나섰습니다. 상하이 엑스포가 열렸죠. 광저우 아시안 게임 열렸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베이징의 건설붐이 베이징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 전역으로 퍼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올림픽이 딱 끝나면 그래서 보면 2006년 7년에 이제 중국이 철광이나 석탄, 철광석 같은 걸 수입할 때 보면 주로 이제 호주에서 수입해왔는데 수입선을 부족하기 때문에 브라질로 넘겼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선박에 대한 수요가 확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2004년, 5년 보면 한국의 선박 업체들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죠. 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이 딱 끝나니까 이제 그 투자범들이 싹 가라앉으면서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부터 한국의 선박 업체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쭉 보면 네. 올림픽이 끝나면 충분히 경기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이제 전망을 했던 겁니다. 되게 재미있는 건데요. 그러면 어차피 그 지금 대기업 경영연구소에 지금 뭐 삼성, LG 대표 연구소에 계신 거잖아요. 자, 그럼 그렇게 예측하셨는데 이어지는 질문은 한국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이 많은 중국 시장 워낙 일찍 들어갔고 또 많은 지금 전략적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당시에 이런 큰 변화잖아요. 경제 구조에 이런 걸 인지하고 보시기에 2008년 지나면서 before, after 그 전과 그 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대기업들이 크게 변한 게 있나요? 아니면 같았나요? 계속? 네. 사실 8%만 해도 굉장히 빠른 성장이고 네, 13%가 너무 높았던 네, 거고요. 네, 네. 그리고 그래도 이제 13%, 8% 떨어지다 보니까 네. 사실 한국 기업들이 그 이후에 어려움에 사실 빠진 건 맞습니다. 사실 전략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냐? 사실 제가 보기엔 준비가 많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90년대 들어와서 중국하고 처음 교류를 맺기 시작할 때는 사실 그때는 너무 쉬운 사업이었어요. 땅 짚고 그렇죠. 헤엄치는 거죠. 누구나 다 누구나. 가서, 그러니까 예. 간단하게 보면 일회용 장갑 같은 거를 중국에서 10원에 만들어서 맞습니다. 한국에 갖고 오면 100원에 팔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죠. 공장만 지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는 이제 중국이 2000년 들어와서는 중국이 소비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사실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한국 기업을 못 따라오고 그렇죠. 반면에 미국이나 선진 기업의 제품들은 너무 비싼 프리미엄 제품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 중간에 여지가 많았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당시에 네. 이제 우리나라 그 공사장에 쓰는 어떤 굴착기나 이런 굴착기, 이런 예. 기기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중국산들은 이 공사장이니까 조용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방음도 안 되고요, 그렇죠. 에어컨도 안 나오는 경우 되게 그렇죠. 많았거든요. 반면에 좋은 미국 제품들은 너무 비싼 거예요. 그거 중간에 갭에 우리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은 한국 핸드폰이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 한 적도 맞습니다. 있고요. 예. 전자제품도 많이 팔렸고 맞습니다. 그때도 사실 예. 좀 쉬운 시장이었죠. 근데 그게 2008년 넘어가면서 네.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따라오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중간에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좁아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옛날에는 다 거시적으로 생산 기술을 쓰면 된다. 네. 소비 시장으로 쓰면 된다라는 이 거시적 전략이 가능했는데 네. 지금은 중국 시장이 워낙 복잡해져서 사실 산업별, 기업별 사실 다 다른 전략을 짜야 되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한테 뭐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 전략을 짜가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간단하게 어떤 거시적으로 답을 하긴 되게 어려워졌죠. 어렵죠. 사실 정말 기업 개개인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하나만 우리가 포커스 조금 집중해서 예를 들면 한국이 사실 그 중국 시장의 가장 큰 베네핏을 본 영역이 화장품이잖아요.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을 기반으로 뭐 10대 재벌 안에도 들어갔고 굉장히 성공 사례를 보이면서 오히려 한국의 중국 소비시장에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게 화장품 앞으로 중국 시장이 한국 기업들한테는 기회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한국 네. 기업이 한국에서 이제 중국에 수출되는 상품들은 사실 중간재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거의 그게 대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소비재 중에 화장품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았죠. 그러니까 네. 화장품이 주도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사실 한때 뭐 한류 같은 게 생기면서 중국에서 한국에 대한 사실 그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네. 한국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사실 마케팅에 활용됐던 거예요. 네. 한국 상품이. 그 마케팅이 그렇죠. 활용되면서 화장품이 많이 팔렸던 건데 그렇죠. 그렇다고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을 프리미엄 제품으로 보지는 않죠. 않죠.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제품 중에 한국 브랜드 중에 중국 소비자들이 프리미엄으로 보는 제품은 사실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그렇다 네. 보니까 중간재 같은 경우에는 수출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고요. 네. 프리미엄 소비자 같으면 프리미엄의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렇죠. 이미지를 못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에서 계속 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려면 한국 브랜드에 대한 프리미엄 이미지를 쌓아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노력들을 계속 해가야지만 중국 기업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요. 중국과의 무역 구조 보면 중간재 수출이 거의 7, 80이잖아요. 말씀 그건 기술력 싸움이고 특히 뭐 미래 산업 쪽은 오히려 AI나 이런 쪽 중국계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최종 소비 쪽이고 화장품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억이 너무 지금 나는 게 처음에는 그래도 한국 화장품이 제 나이 때 저는 70 이후잖아요. 제 나이 때까지는 그래도 좋은 화장품이다 이 이미지가 있었어요. 특히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치면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뭐 프랑스, 뭐 유럽 화장품이 들어오면 그래도 한국도 일본과 같이 좀 여짝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는 좀 비쌌어요. 근데 최근에는 확실하게 이 두 번째 부류에서 좀 앞단에 있다가 뒤에 밀렸어요. 이제는 중국 브랜드가 두 번째 그룹에서 앞단에 왔거든요. 근데 자동차도 비슷하거든요. 결국 브랜드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브랜드 싸움인데 그런 면에서 한국 기업들이 유럽이나 미국 쪽 이런 굉장히 이게 프리미엄 높은 상품들하고 브랜드 전략에서 새로운 시도가 없으면 중국 시장은 앞으로는 좀 어렵고 말씀하신 대로 섹터별로 워낙 달라서 중국은 로이 인구만 해도 지금 60세 이상이 최근 데이터 보니까 2.675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헬스케어 쪽으로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또 산업별로 봐야 네. 되는데요. 네. 헬스케어 쪽도 그렇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스마트폰도 그러니까 중국에서 네. 프리미엄 제품 원하면 아이폰을 사거든요. 그렇죠. 아이폰 꽤 많이 맞습니다. 팔리잖아요. 정보 산다면 아이폰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 우리나라 브랜드를 사려고 그러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게 중국 브랜드 뭐 화웨이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일단 브랜드를 프리미엄 이미지로 가야 되는데 헬스케어 같은 시장이야 사실 뭐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네. 그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헬스케어도 그냥 지금 그 시장이 좋다고 들어가서 기업이 살아남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예, 충분한 전략을 그러니까 프리미엄 이미지를 쌓는 그런 전략들이 사실 뒤따라줘야지만 이제 중국 네. 시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지. 맞아요. 그냥 시장이 굉장히 어트랙티브하다고 해서 그냥 그 들어가서 시장에서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중국 시장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스마트폰도 지금 화웨이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제재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중저가는 삼성이 지금 대체한 상황인데요. 근데 지금 문제는 중국이 FDI 투자 전체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나는 걸 데이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지금 FDI 전체는 올해 10월까지는 17.4%고 한국만 딱 봤을 때는 대중국 투자가 전년 대비 106.2% 늘어난 걸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쪼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결론 오류로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 증가했다 이러면 마치 긍정적으로만 보이는데 저는 우리 교수님이 여쭤볼 게 지금 대중국 투자가 FDI 투자가 106.2% 늘었다? 이거 어떻게 봐야죠? 그리고 상무부 네. 자료를 보면 네. 뭐 한국만 늘은 게 아니라 네. 독일이나 영국, 그 유럽의 투자도 계속 많이 늘은 걸로 나타났는데요. 대중국 투자가요? 네,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은 걸로 나타났는데 네. 단편적으로 보면 네. 그 시장의 매력을 자본이 포기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중국에는 시장이 주는 매력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늘 거냐? 그 부분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중 간의 관계나 이런 데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네. 글로벌 공급망에 빠지거나 이러면 그 매력도가 상실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냐라는 거는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발표된 자료는 네.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금액이 나온 거잖아요. 네. 한 해 동안. 네. 근데 사실 빠져나온 데이터도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나온 데이터랑 들어간 걸 비교해서 만약에 같이 이게 봐야 많이 날 수도 있고 만약에 많이 빠져는 증가율이 더 높을 수도 네. 있잖아요. 기존에 지금 들어간 것들은 그나마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의 뭐 운영 자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이 들어갈 수 있어서 말씀드린 쪽에서 세부 사항을 살펴봐야 되는 건데 거시적으로 보자면 들어간 것도 봐야 되겠지만 나오는 것도 살펴봐야 돼요. 혹시 교수님께 나오는 데이터는 있으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없지만 사실 케이스별로 왜냐하면 나가는 데이터는 공개하지 사실 잘 안 하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뭐 좋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보면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한 다음에 법인을 문 닫는 게 더 어렵다고. 닫으려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 정부도 기업이 들어갔다 나가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니까. 굉장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미 보면 한국 대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이 나와 있는 게 이미 굉장히 많죠. 옛날에 천진, 텐진 이런 데도 많았는데 지금 많이 빠져나왔잖아요. 스마트폰 공장도 많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사례로 보면 나온 기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번에 독일 숄츠 총리가 사실 시진핑 3년임 이후로 유일하게 좀 영향 있는 국가 중에 정상으로서 내노라는 대기업 대표들을 데리고 중국 방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방의 압력, 특히 미국의 압력을 견디면서 중국을 방문해서 뭐 백신이라든가 혹은 자동차, 뭐 미래산업 엄청 딜을 따냈는데 독일 숄츠는 왜 중국을 지금 미국의 이런 압박을 견디면서 갔을까요? 그건 보면 독일은 지금 러시아에서도 사실 가스 수입을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거든요. 맞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사이가 안 좋다고 해서 독일이 가스 수입을 안 해오거나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 자동차나 이런 거 보면 중국에서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는 독일 제품들은 충분히 시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독일 입장에서는 사실 안 하면 바본 거죠. 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이 좀 그래도 전략적으로 같이 갈 수 있고 혹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독일이 중국에 대한 어떤 전략적 스탠스거든요. 지금 전체
그 유럽의 특히 프랑스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미중이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 중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전략을 그쪽은 어떻게 가는 것 같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글로벌 공급망 싸움이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제 자체적인 공급망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는 이쪽에 들어가야 될지 이쪽에 들어가야 될지를 고려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자기 나라에 맞는 공급망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공급망을 선택할지, 뭐 미국 공급망을 선택할지, 아마 독일 입장이나 유럽 국가도 미국 공급망을 선택할지, 중국 공급망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우리 한국의 공급망 자체를 설립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네. 제품별로 네. 중국에서 생산되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라면 네. 그 중국 공급망이 남아 있어야 되겠죠. 네. 그죠? 반면에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수출을 해서 외국으로 팔리는 물건이다. 네. 그러면 그 공장은 다른 외국 베트남이나 어디 이전을 한 다음에 네.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되게 많잖아요. 사실 CAT의 중국 회사가 그렇죠. 세계 1인데도 세계 1위죠. 1위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빼면서 만약에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중국이 못 들어오는 부분의 시장을 더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네. 그럼 배터리 같은 거는 이제 미국 공급망이 유리하겠죠. 네. 반면에 반도체를 보면 네.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네. 20%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생산해서 중국의 반도체를 팔 수 있는 시장도 충분히 되잖아요. 네. 반도체는 중국 공급망에 남아 있어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제품별, 산업별로 다른 전략을 짜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그냥 편하게 여쭤보는 건데 반도체만 나오면 일단은 미국에서 중국을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는 영역이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미국 쪽에 이런 하고 싶어도 어떤 알아서 눈치를 보는 이런 상황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주요 시장이 중국이다 보니까 공급망을 그래도 중국에 계속 이렇게 전략적으로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반도체도 사실 이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고급 있고 이제 저가 그렇죠. 저기술들이 있는데 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치포 동맹을 만들면서 네. 미국이 하는 건 이제 그 팹리스라는 거고 일본이 소재를 공급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한국이랑 대만이 파운드리 그렇죠. 하는 건데 네. 저가형 반도체는 중국에 충분히 시장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고급형 같으면은 소재나 어떤 기술이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도 그러면 또 반도체라고 다 싸잡아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중국 시장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꼭 반도체가 다 고급 반도체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반도체도 이제 각 반도체 유형별로 전략을 다 새로 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들었던 중에 한국만이 공급망 구축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정말 지금 좋게 들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강연 중에 이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교수님도 말씀하신 수출 측면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시장이 거기에 있다고 가정하고. 근데 저는 거꾸로 이제는 중국 제품이 세계를 나가는 데 있어서 미국이 가로막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특히 이 경쟁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근데 중국은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틱톡 같은 경우에도 전 놀라운 게 틱톡이 중국 버전은 7억 명이 씁니다. 그러니까 14억의 절반이 쓰는데 해외 버전은 15억 명이 쓰거든요. 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이렇게 계속 강화되는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거든요, 틱톡을.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이런 사례인데 오히려 저는 중국 기업들이 아무리 미국이 저래도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지금 바로 나가는 건 이제 어려우니까 사실은 한국에서 어떤 전략적 포지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많은 기업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오히려 엄청나게 지금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한국의 장점이 시장은 작지만 58개 국가하고 FTA를 맺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 영토가 굉장히 넓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전략에 대해서. 오랜 얘기인데 사실 이게 제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이제 미국에 물건을 팔 때는 관세가 있고, 그렇죠. 멕시코에서 미국 팔 때는 사실 거기가 이제 FTA 때문에 무관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을 들어가는 루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관세 수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되게 강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직접 미국에 못 나가기 위해서 한국을 통하는 거는 사실 중국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전략이긴 한데
그 부분이 미국 쪽이나 다른 선진국 시장에서 들어갈 때 과연 이거를 한국 제품으로 봐주느냐, 아니면 실제 원산지는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제품이나 봐주느냐, 이런 문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면 기회는 있겠죠. 그럼 오히려 그렇게 되려면 틱톡 말씀드렸는데 틱톡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브랜드가 중국 기업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제품은 어디를 경유해도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기술 협력이나 정말 둘이 장점을 합쳐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가능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SK 쪽 일도 많이 같이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중환석화 이 기업이 혹시 여기 시청자분들이 모르실까봐 제가 설명드리면 중환석화라는 회사는 SK 이노베이션이 자회사 SK 지오센트릭과 중국의 제일 큰 국영에너지 기업입니다. 시노팩이 합작사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청도 우한에서 지금 화학 제품을 연간 320만 톤씩 생산하는 대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hợp 에서 가장 큰 지금 석유 화학 기업으로서 대표 기업인데요. 우리 표 교수님께서는 그 SK 이노베이션이 추진한 핵심 성장용에 직접 참여하신 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약 7년.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중환석화라는 회사는 SK와 이제 시노팩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고요. 지분은 시노팩이 더 많습니다. 더 많고. 나프타 분해 설비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이제 에틸렌이라는 걸 만드는 건데 에틸렌은 이게 산업의 쌀이라고 이게 플라스틱이랑 되게 많이 쓰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소재인데 이게 이제 시노팩이랑 SK가 얘기를 시작한 건 2006년인데요. 설립된 거는 2013년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렸죠. 그런데 그래서 뭐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에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는데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자체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가 형성되고 승인을 받고 나면 이렇게 빨리 이제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환석화 같은 경우에는 보면 2017년에 이미 증설까지 했고요. 이 중환석화는 석유화학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 왜 그 연화일체라고 RNYT라고 하죠. 연화일체 정책이 있는데 중환석화가 우한석화라는 아예 정유 공장까지 인수해서 사실 연화일체도 완성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산업이거든요. 초반에 그런데 얘기를 시작해서 사업 공장을 합작법이 설립까지 한 7년 걸렸다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고 SK는 그 중국 정부나 중국 시장에서 다른 기업과의 갈등을 이제 줄이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면서 그 고비를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국유기업이라는 게 보통 공산당 정부가 리드하는 중국에서 가장 핵심 가장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국유기업 하면 승인을 쉽게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시노팩이 중국의 가장 큰 기업인데 이게 지금 승인 7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이 걸렸잖아요. 오히려 민간 기업하고 하면 금방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혹시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그 안에 존재하는 어떤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절차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만 공사 같은 조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승인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때 이제 얘기는 이런 거였어요. 그 석유화학이면 뭐 엑손이나 바스프처럼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중국 시노팩하고 또 다 협작 사업을 합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사빅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생산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 볼 때는 아니 글로벌 메이저 기업도 아니고 석유가 나온 산유국 기업도 아닌데 왜 SK랑 합작 사업을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의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정이 오래 걸렸던 건데 그 과정을 넘는 과정이 사실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SK 쪽이랑 글로벌 메이저 기업의 차이점을 제가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엑손이나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작 사업을 하면 이제 합작 공장을 짓고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글로벌 메이저 기업들은 제품이 어떻게 제대로 된 퀄리티 제품이 나오는지 그 제품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SK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 나오는 것보다 이제 중국에서 석유화학 공장이 폭발해서 사고가 꽤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 경영, 어떻게 하면 공장을 안전하게 운영하는지 이쪽에, 그러니까 회사의 운영에 오히려 관심을 뒀던 거죠. 이게 오히려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줬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스마트했네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다르게 짰네요. 보니까 안전성, 그리고 경영의 안정성 이런 쪽으로 중국에서 가장 관심 갖는 맞습니다. 현재. 당시. 아, 네. 굉장히 스마트한 선택이었네요. 혹시 이 방송 들으는 다른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는 기업들한테 좋은 인사이트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만도 자주 가셨죠? 세미나나 뭐 이런 많이 가셨죠? 가기도 하고 제가 네. 대만에서 MBA를 했기 때문에요. 아, 대만에서 대만에서- 2년 살았습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미국, 중국, 본토, 대만까지 다 소비하시. 그러면 지금 대만이 보니까 1인당 GDP가 한국을 오히려 초과한다라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대만에 지금 MBA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어떤 면에서 대만하고 한국이 차이점이 느껴지나요? 대만 네. 유학하고 MBA 수업을 들을 때 네. 를 기억해 보면 사실 한국은 대만에 대해서 사실 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대만 MBA가 보면 몇 대만에서는 년도세요, 그게? 96년, 아, 90년도예요? 97년인 것 같습니다. 네. 97년도에 네. 유학한 것 같은데 네. 우리는 별로 대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는데 네. 대만은 한국 기업에 대한 케이스나 공부를 되게 많이 했고요. 교수님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떤 맥락이냐면 예전에 대만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높았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이 역전을 한 거죠. 네. 역전을 하면서 대만은 한국은 뭐 대기업들 이름만 알면 다 알려진 대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맞습니다. 대만에는 왜 이런 대기업이 없냐 거기에 대한 부러움이 사실 있었거든요. 굉장히 컸네요. 네, 그렇죠. 그게 되게 컸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다시 바뀌니까 우리한테 이제 대만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건데 뭐 단편적으로 제가 보면 대만 기업이 원래 대기업은 없지만 탄탄한 중소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메인보드나 그렇죠. 뭐 전자제품 부품들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게 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있는 맞습니다. 거죠. 되게, 되게 그렇죠. 근데 회사 크지 않으니까 많이 알려진 우리나라처럼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그런 제품들은 제품 기계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브랜드가 잘 잘 안 보이지는 보이죠. 않죠. 네. 네. 하지만 그 중소기업들이 사실 기술력이 되게 탄탄했거든요. 그래서 그 탄탄한 기술력 기반으로 제조 설비를 계속 늘려온 상태였고요. 최근에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이제 컴퓨터나 이런 IT 기기 수요가 되게 많이 늘어서 사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부품이 많이 팔리면서 대만 기업이 이 수익이 올라가고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한국을 초월한다고 볼 수 단기적으로 보면 지금 현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면서 사실 중국과 미국 간의 이런 긴장감도 돌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루트로 언론에도 많이 나왔는데 마치 시진핑이 3년임 하는 이유가 누군가는 막 2027년에 뭐 대만을 뭐 수복에 나선다 막 이런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중요한 거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확률이 0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원래는 100%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여기다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들어 가다가 뭐 0.001%라도 혹시 또 모르니까 그래서 혹시 그게 대만에 있는 이런 이제 말씀하신 이런 글로벌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대만에서 이게 뭐 다른 데로 뭐 한국이 어느 계기가 되거나 혹은 뭐 다른 데 이런 심리적 영향까지 미쳤을까요? 대만 사람 기업들한테요? 예.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제가 대만에 유학할 때도 중국이 대만 해협 쪽에 미사일을 쏘곤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협은 이제 늘 있는 건데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있으면 그 위협이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지진이 처음 만나는 사람 그렇게 위협이 안 느껴지듯이 맞아요. 그 위협을 못 느끼는 것도 있긴 하고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업은 뭐 몇 %의 가능성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보면 요새 미국이 아까 말한 치포라는 걸 만들면서 대만과 한국 파운드를 넣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과 대만 사이에 정치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결국 파운드리도 필요한데 그럼 대만의 파운드리의 도움을 못 받을 때는 한국이 공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미국하고 일본은 그렇죠.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위험 분산 차원에서 대만과 한국의 파운드를 같이 집어넣는 건 미국 쪽에서도 아마 그렇죠. 다 고려하고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 맞아요. 제가 미국 그때 처음 갔을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한국처럼 안전하고 한국처럼 역동적이고 재미있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미국 갔는데 조금만 벗어나면 한국에서 왔다 이러면 그 전쟁 국가에서 왔냐고 전쟁 위험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라도 왠지 대만에 있는 분들은 말 그대로 별로 안 느끼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외에 하네요. 해외에 계신 분들이 훨씬 더 위험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되게 재미네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는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서두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글로벌 공급망이 과거에는 하나에서 돌아가다가 미국, 중국 이래서 공급망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구축되는 큰 시대적 변화 속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좀 대응이라든가 과제
뭐 이런 면에 좀 말씀 듣고 싶거든요. 사실 이 세계화가 그동안 계속 진행되면서 네.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얽히고 설켜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떼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나라가 어떤 생산 요소 하나를 수출을 안 하면 네. 이 경제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지난번에 한국에 요소수 사태가 예, 발생한 적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소수 하나만 안 들어와도 예. 이 나라 스톱이 경제가 되죠.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래서 예.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네. 그 나라에서 갖고 오는 게 맞을지 몰라도 네. 그 한 나라에 집중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경제적 위기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사실 네. 여기서 경제 안보라는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경제적으로는 좀 비쌀지 모르겠지만 네.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것도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급망을 자꾸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가 아니라 국가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공급망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거시적인 전략보다는 각각 기업들의 개별적으로 자기한테 맞는 그런 그 위험을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공급망 구축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해가야 되는 게 장기적으로 필요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 안보 그리고 글로벌 공방이 국가 안보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안보라는 건 사실 기업이 다루는 주제가 아니라 국가가 다루는 주제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경제적 논리보다 오히려 이제 정치적 논리가 앞서고 그러면 미래 흐르면서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 같고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것 같은데 기업들이 훨씬 앞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옛날에는 우리가 경제학적 원리로 코스트만 생각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이게 안보까지 가면서 비용 상승이 굉장히 지금 확대될 것 같네요.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지혜롭지 않으면 더 엉망을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걱정스럽긴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한국 우리 시청자들 분들한테 미국하고 중국 이슈에 대해서 좋고 혹은 이런 이제 기업들이 내면서 이런 개념은 정말 바꿔야 되고 좀 뭔가를 확실하게 인지를 해 아직도 인지 못한 것 같다. 좀 위기 측면에서 혹은 뭐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어차피 중국이 하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중국이 미국 공급망에서 빠지면서 내수시장 중심으로 쌍순환 이래서 네. 내수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성장하려는 전략들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내수 중심으로 성장시키는 건 또 위험한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도 뭔가 제품을 생산하려면 그렇죠. 원자재 수입이 굉장히 많잖아요. 60%야 수입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국민 소득순도 많이 올라가고 중국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수입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중국의 외환 보유가 한 3조 달러 좀 되니까 네. 안전하다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따져보면 예전에 중국의 외환 보유가 4조 달러 가까이 된 적이 네.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헤지펀드 공격으로 환율을 방어하는데 1조 달러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3조 달러라는 외환 보유고가 예. 결코 충분한 양이 제가 보기엔 네.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 생각하는 게 외환 보유고가 많으면 국가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네. 국가가 위험하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를 많이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주 같은 경우 외환 보유가 400억 달러도 채 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적이면 굳이 외환 보유고를 그렇게 쌓아놓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중국의 제가 봤을 때 경제 성장률도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대학 졸업생이 한 900만 명 된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성장률이 갖춰져야지만 직업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잡 오퍼 가능한 거잖아요. 네. 시장도 어느 정도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률도 많이 떨어지고 사실 위험 요소가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가 그동안 중국이 외환보유를 많이 쌓을 수 있던 것도 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할 때 돈이 들어오고요. 중국에 생산해서 그 생산한 물건을 외국에 팔기 때문에 또 수출 대금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미국 공급망과 분리되면서 만약에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중국에서 나오면 중국에 투자한 돈도 빠지고 제품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도 안 되기 때문에 수출로 통한 외환 수입도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사실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리스크는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 하는데 우리가 진짜로 인식해야 되는 차이나 리스크는 네. 중국이 경제 위기에 빠진다라는 리스크는 아니에요. 그건 중국 정부가 할 일이고요. 오케이. 네. 우리가 말하는 차이나 리스크는 네. 중국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기업은 뭐 0% 1%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리스크. 중국이 위기에 빠졌을 시나리오별로 잘 세팅을 해놓고 각 시나리오에 맞는 우리 정부나 기업의 전략을 미리미리 짜놔서 그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차이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차이나 리스크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그냥 개인적으로 앞으로 중국 연구를 계속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쭉 계속 중국 이슈로 계속 연구 커리어를 쌓아오셨는데 중국 이슈에 관해서는 어떤 연구를 지금 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뭐 중국하고 인연이 사실 많긴 많습니다. 네. 대학 때 전공이 중문학이었고요. 뭐 연구소를 가던 뭐 네. 기자를 하던 이 중국 쪽을 자꾸 시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중국 쪽을 많이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지금 연구소에 있을 때는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중국 경제에 관한 연구를 많이 했고 지금은 한국의 그 대학원에 중국 학생들 유학을 많이 오거든요. 네. 이 학생들 논문 지도하고 하면 네. 이렇게 거시적인 거 말고 마이크로한 중국의 뭐 산업별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아니면 뭐 중국의 뭐 가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연구들을 요새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이크로한 연구들 그리고 제 전공 자체가 경영하기 때문에 거시적인 것보다는 네. 기업 개별의 전략이나 네. 기업 차원에서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네. 그쪽의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한테 중국어로 인사말을 좀 한마디 해주세요. 허회 여치 네, 감사합니다. 허허의 여치는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영학과 표민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중 갈등이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 이어진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이걸 기본 전제를 해서 우리 기업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국가가 미래 디테일한 시나리오 전략을 짤 때가 왔습니다. 오늘 교수님께도 주로 이러한 부분을 강조하셨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디테일한 영역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 대한 좀 더 균형적인 시각을 갖고 편견이 없는 그래서 우리 기업과 우리 국가에 가장 이익이 되는 이런 디테일한 전략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